윤석열 당선인의 복심들이 출마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김은혜 의원은 잠시 뒤에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18억 고문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김성환 시사평론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지방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 전에 내일 모레 금요일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이 있죠. 윤핵관 대 비핵관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권성동 의원과 조혜진 의원의 출마 선언 들어보시죠.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초거대 야당의 도전을 이겨내고 특권과 반칙의 그늘을 걷어내야만 합니다. 비과학적인 방역 정책으로 국민과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했던 정부가 강성노조의 도심 한복판 불법 시위를 방관하는 것을 보며 우리 국민들은 불공정을 느끼며 분노하였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의석수가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은 강한 여당을 만들겠습니다. 절대적 원내 소수인 국민의힘은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소야대의 벽을 뛰어넘는 대타협의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진정성을 인정하고 신뢰의 기초 위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도부를 세워야 합니다. 누구와 가까우니까 유리하다. 힘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나태하고 안일한 발상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권성동, 조혜진 의원 2파전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추대론까지 등장했었지만 결국 윤핵관 대 비핵관 구도 이렇게 가는 모습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님하고 이제 조혜진 의원님이 이제 출사표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원내대표는 사실 이제 첫 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대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거대 야당 아니겠습니까? 야당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전략과 또 상당한 그런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권성동 의원은 아무래도 그 법무비서관도 지냈고 또 여러 가지 경험과 경륜이 뛰어나신 분이고 또 당내에서도 사무총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 요직들을 많이 지낸 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도 또 많이 가깝다 이제 이런 평까지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좀 유력하게 지금 이제 대세론을 좀 형성한 걸로는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조혜진 의원의 그 방금 리포트처럼 어떻게 보면 누구와 더 가깝다 그것만이 유일한 선택의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정무적인 판단과 또 전략을 잘 수립해서 아무래도 거대한 야당에 맞서서 첫 정부의 그런 순항하는 출발을 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께서도 이렇게 윤핵관 대 비핵관 구도로 가는 모습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대변인께서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사실 윤핵관이라고 불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하고 그만큼 뭔가 호흡을 맞춰왔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지금 국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당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하고의 협상력이나 이런 측면들을 생각해 볼 때 또 청와대하고 당청 관계를 유지하고 긴밀하게 공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마 권성동 의원의 이미 뭐 힘을 싣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은 야당하고 관계가 잘 풀리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핵심 키는 의회에 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선인, 새 대통령한테 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새 대통령이 야당하고 어떻게 관계를 풀어나갈 의지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국회 관계도 풀릴 수밖에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처럼 나는 뭐 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 한 발도 들릴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만약에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취한다면 아마 야당하고 협상 여지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좀 유연하게 뭔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야당하고 협상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막무가내로 비난하거나 아니면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의회에 뭐 의석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서로 간에 협상의 여지를 좀 두고 정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정치라는 게 좀 냉혹하잖아요.
결국 지금 친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조혜진 의원은 누구랑 가까우니까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태하고 아니라는 생각이고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핵관의 출마는 구태연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핵관에 대해서 꼬집은 이 조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일단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가깝다라는 것이 꼭 그분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선택에 대한 명분이 좀 저는 약하다고 보고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결국은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그 자리의 본질을 보면요. 의원들의 대표입니다. 당에는 당대표가 있고 이제 원내대표가 있는데요. 원내대표는 사실상 그 원내에 있는 저희 103명, 지금 110명으로 늘어났죠. 그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총의를 모아서 이제 당론도 결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네.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야 협상도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제 두 분을 평가했을 때 상당히 유연하신 분들이시고 또 소통도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도 지금 상당히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누구와 친하다로만 이제 이걸로 설득은 할 수 없을 것이고요. 본인이 좀 더 원내대표라는 그 직책에 더 적합한 인물이다 이런 걸로 저는 소구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내 선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청와대 그런 것들도 많이들 신경은 쓰시겠지만은 아마 당의 의원들이 선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마음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물론 청와대 의중보다도 당 소속 의원들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혜진 의원이 예상외로 선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정무적인 판단과 전략적인 선택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섣불리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보면은 소위 말씀하시는 윤핵관으로 이제 불리는 이제 권성동 의원이 사실상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만은 원래 원내대표라는 것이 이변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원들의 그런 평가와 총의를 모아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뭐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게 원내대표 선거다 뭐 이렇게 또 얘기는 하긴 하는데요. 근데 구도가 이미 좀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에 탄핵 이후에 굉장히 큰 혼란들이 있어 왔다가 그게 결국 사실은 정리되는 과정이라는 게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에 데뷔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 정치 선언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의원들이 정치 선언을 할 때 그 장소에 벌써 달려갔잖아요. 수십 명이. 그리고 난 다음에 당내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한 60명 정도가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하고의 거리감들이 의원들한테 가까운 의원과 좀 덜 가까운 의원, 뭐 완전히 반대편에 있었던 의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서열이 매겨지듯이 지금 구분이 되어버린 상황이 됐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조혜진 의원이 뭐 친이계이기도 하고 당내 중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의원들의 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런 과정을 보면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뭐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네. 근데 저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죄송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이 지금 정치 혁신, 정치 개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구조 자체를 바꾸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거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에 이제 양당제 구도로 확고하게 그냥 자리 잡아버렸던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봤던 것처럼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유권자들은 결국 양쪽에 한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당제 구도를 확립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면에 있어서 뭐 개헌까지는 아니더라도 선거법하고 국회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여당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적극성을 보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민주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막혀버리게 된다 그러면 물론 민주당도 기득권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유혹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재명 상임 고문이 그동안에 약속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국민의힘에서 협조하느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틀어지게 되면 사실 대화 관계를 풀어나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정치 혁신의 틀에서 국민의힘의 그런 면에서도 좀 협조를 어느 정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원내대표 중에 두 후보 중에 누가 그런 면에 있어서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김은혜 의원도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잠시 후에 합니다.
당선인 대변인직까지 중도 사퇴를 했어요. 이를 두고 윤심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일단은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대선 과정에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아무래도 김은혜 의원이 지역구가 성남이기 때문에 아마 최전선에서 가장 열심히 또 싸우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은혜 의원은 이제 그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언론 관계 능력이라든지 그런 대공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 많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제 당선인의 이제 대변인으로 이제 이렇게 위촉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경기도지사에 거의 어떻게 보면은 당의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일 전략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김은혜 의원이라는 카드가 상당히 저는 좋은 카드라고는 보입니다. 일단 여성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또 상당히 그런 정치적인 능력들을 많이 발휘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슈 파이팅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거판을 좀 이렇게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많이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당선인과 이제 어느 정도까지 뭐 협의가 됐는지까지는 뭐 밖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이제 출사표를 던졌고 네. 여러 의원들이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저는 상당히 당내 경선에 그런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상당히 유의미한 후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윤 당선인 측이 윤 당선인과 이런 출마가 다 무관하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 원내대표 선거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윤 당선인의 의중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이런 건 저는 조금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사실은 당선인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당선인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선거가 매번 있을 때마다 당선인과 어떤 관계다, 또 당선인의 의중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화제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저는 원칙을 보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건 당에서 공천을 하는 것이고 당의 원내대표를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의 일은 당연히 여당으로서 당연히 정부 여당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예. 당연히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이지만은 또 당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이미 구축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경쟁하고 당원들의 선택을 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뭐 언론에서야 당연히 당선인의 의중이 누구에게 실렸느냐에 뭐 관심이 있고 또 평론은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지사로서 어떤 경기도에 대한 발전에 대한 비전과 역량을 가졌느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전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이 경기도가 지금 제2의 대선이라 불릴 만큼 지금 뜨거운 격전지가 되고 있는데 김은혜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 배경 뭐라고 보세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겠죠. 이 정치 현실을 아신 분들은 아마 다 얘기할 겁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당선인이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협조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대변인이 당선인 측으로부터 주변의 인사들로부터 적극적 권유를 받았다. 경기지사 출마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선인 의지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네. 물론 저는 제가 볼 때는 김은혜 대변인이 욕심도 많죠. 야망도 있고요. 목표도 좀 뚜렷하기도 하고요. 그동안의 정치 경력이나 이런 거 봐도 그렇고 기자 시절의 모습들도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체급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만큼 어찌 보면 공을 쌓는 과정이 될 수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뭔가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입각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저는 다 고려하고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좀 우려되는 측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정치 현실하고 조금 떠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당선인이 벌써 이제 네 사람들을 지방선거에 내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뭐 윤핵관 이른바 이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까지 나간다는데 그것도 당선인의 의지가 실렸다고 지금 보통은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계속 투영돼서 선거에도 개입하고 당내 원내대표 경선에도 개입한다 이런 모양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개입의 여지나 정도가 좀 더 심해진다. 그러면 아마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요. 당내에서 소외되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일정하게 판이 굳어지게 되면은
일종의 진짜 과거에 나왔던 것처럼 친이, 친박 뭐 이런 식의 구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김은혜 의원이 이제 유승민 전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판세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이라는 또 어려운 관문을 뚫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당내 경선도 사실 그 경기도가 지금 그 판세 자체를 보면요. 이번에 대선에서 저희가 한 5% 정도 뒤지는 걸로 나온 굉장히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전 그 후보가 거기서 이제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으로 지금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국민의힘은 가장 이길 수 있는 후보, 가장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이제 공천해야 될 책임을 갖는 겁니다. 근데 당내 경선의 구도를 보면 이게 당원 투표 50%와 또 여론조사 50%로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뭐 여론조사야 뭐 지금 나오신 후보님들이 다 인지도도 높으시고 다들 평판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론조사는 저는 다 비등비등하게 어느 정도는 각자의 그 포션을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당원들의 투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이 이제 어떤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또 김은혜 의원이라든지 또 여러 다른 후보님들을 놓고 이제 누가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을 것이냐 이걸 놓고 저는 판단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뭐 다른 지역 저희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강세 지역인 곳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뭐 사실 뭐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들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경기도라는 이 선거의 판세가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는 좀 많이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선 경쟁력을 가장 우선시해서 당원들이 투표로서 의사를 표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당내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본인 결심 문제다. 지도부는 공천 관리에만 집중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이 발언 어떤 의미로 듣고 계세요? 의도적으로 판을 정리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송영길 전 대표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다 이렇게 또 역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선을 그어버리면 그게 또 당내 갈등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 현실론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이제 대선 기간 또 전에 그때 설 직전에 8.6 용태령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자신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그때 이른바 8.6 그룹들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전혀 같이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지지자나 당내에서 좀 비판을 받았어요. 어떻게 당대표가 저렇게 나가가지고 얘기하는데 8.6급들이 한 명도 거기에 동참할 생각을 안 하느냐. 좀 너무한다. 이런 이제 아쉬움이나 좀 비판적인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하고 8.6그룹들하고 조금 유리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교감이 있거나 아니면은 공감대를 이루면서 뭔가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 감정의 골도 좀 쌓여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게 사실 서울시 의원 20여 명 정도의 어떤 반대 입장 표명으로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거 외에도 민주당은 일단 패배한 정당이잖아요. 예. 한국에서는 0 아니면 100이잖아요. 그래서 승자가 다 모든 걸 가져가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패배했으면 최대한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고 민주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줘야 하는데 기존의 당대표가 다시 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는 것 모양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구라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근데 또 정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만약에 외부에 참신성 있는 인물을 데리고 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는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현실론으로 자꾸 무게추가 실려가는 듯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든 아니면은 다른 의원이든 마찬가지지만 지금 당에 이제 전략 그룹들이 있으니까요. 그 전략 그룹들에서 그냥 송영길 전 대표 그렇게 그냥 굳혀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계속 외부 영입 인사든 당내 다른 인사든 간에 접촉을 해서 경쟁을 최대한 만드는 과정을 좀 보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민주당이 최대한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부 영입 인사도 좀 모셔올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송 전 대표를 어떻게 못 나오게 하겠습니까? 못 나오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조금 더 젊고 조금 더 어떤 부문별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을 좀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논란의 뿌리를 좀 보다 보면 친 이재명계랑
비이재명 간의 계파 갈등으로 번진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친이재명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재명 상임고문 입장에서는 빚을 진 거죠. 왜냐하면 대선 기간 동안에 송 전 대표만큼 헌신적으로 사실 선거운동했던 대표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흉기 피습까지 당하고 머리에 붕대하고 나와가지고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임고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뭔가 좀 빚을 갚아야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송 전 대표가 내가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하는데 좀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을 때 이 상임고문이 아닙니다. 난 싫은데 이렇게 야박하게 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계파로서의 어떤 내가 내 사람 챙긴다고 하는 측면에서 송 전 대표가 출마하고 그다음에 이 상임고문이 뭔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계파적 관점하고는 조금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계파적 관점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 상임고문은 아마 외부 인사들도 계속 이 접촉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서울시장 선거에 민주당이 혁신성을 보여줘야 경기지사 선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야 지방선거가 조금 치러볼 만한 선거가 되고 그 민주당이 그 정도 성과를 내야 그다음에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상임고문이 정계에 복귀할 만한 명분이나 판이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는 관심을 놓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계속 뭔가를 좀 만들어가고 싶은 욕심은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파적 관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 내부의 갑론을박,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찬반론 앞으로 더 확대될 거라 보십니까? 상대당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모든 선거라는 게 잘 이겨야 되고요. 잘 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이라는 것이 생기거든요. 근데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운동권의 어른이죠. 운동권 세력의 어른으로 이제 그 역할을 해 오시는 분인데 지금 이 민주당의 그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요. 경기도지사 출마자들 중에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이재명 후보를 지키겠다,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뭐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마치 국민의힘으로 치면은 뭐 윤석열 당선인과 더 가깝다, 뭐 이런 논리랑 반대되는 똑같은 논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들 보기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사실 국민들 보기에는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이제 상임고문이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식으로 지금 지방선거를 판을 짜고 있거든요. 그 자신의 지역구를 약간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뭐 물려주는 듯한 약간 이런 식의 모양새를 연출을 하는데 이런 것도 전혀 저는 민주당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번에도 그 송영길 대표가 물론 대선에서 공을 많이 세웠죠. 근데 그걸 세웠다고 해서 그분이 총선 불출마까지 2022년 1월 25일에 그 긴급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이 밝힌 마당에 또 서울시장에 나간다는 것이 국민들이 과연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당연히 오세훈 시장이 워낙 유력하기 때문에 떨어질 걸 본인이 알면서 출마하거든요.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는 아마도 예상컨대 아마 송파 쪽에서 아마 다음 총선을 노리고서 아마 이번에 출마한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럼 본인이 얘기한 것과 또 모순 충돌되는 지점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송영길 대표가 서울로 이전하면서 출마하다 보니까 원래는 민주당 입장에서 유승민 후보가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할 때 지역을 마음대로 바꿔서 출마한다. 이게 비판해야 되는데 또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또 그런 비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민주당의 전체적인 발전에는 조금 저는 좀 저해가 되지 않느냐 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 윤 당선인 측의 이 초대 내각 구성에도 지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 비서실장. 예. 어제 윤 당선인이 장제원 의원의 비서실장 설에 대해서 그래도 의원인데 현역 의원인데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역 의원이 아닌 다른 인물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은 겁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 현역 의원들이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국회의원의 자리를 좀 내려놓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의석수가 적지 않습니까? 예. 이 당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소수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아닌 분들 중에서 이제 비서실장을 물색해 보겠다. 이제 이런 의지가 강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 지금 장제원 비서실장 입장에서도 뭐 생각이 많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기사를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원외 인사를 고른다고 한다면은 뭐 지금은 이제 사실 그 원희룡 기획위원
위원장 같은 분들이 아마 좀 유력하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에서도 상당한 공을 세웠고요. 또 당선인과 상당히 긴밀하게 정책적인 공조를 맞춘, 그러니까 한 번에 호흡을 맞춘 분이기 때문에 네. 또 의석에 대한 그런 부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원희룡 의원, 전 의원 같은, 이제 전 지사 같은 그런 인물들을 좀 물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너무 이제 사실 좁혀서 볼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아까도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외부에서 인물을 데리고 오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서실장이라는 첫 정부의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참신한 인물을 좀 문호 개방을 하고 좀 물색해 보는 건 어떨까, 좀 그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외부 인사가? 뭐 기업인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아니면은 사회적인 신망을 받는 뭐 학자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비서실장은 당선인과 호흡을 잘 맞춰야 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뭐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어떤 자질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미 기준을 얘기했어요. 어제 정무 감각에 있는 검증된 경륜이 있는 분,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기준을 이미 제시했는데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장제원 지금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 되는 게 맞죠. 그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상으로도 맞아 보이고요. 그만큼 장제원 비서실장이 해왔던 역할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아마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장제원 비서실장한테 계속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근데 장제원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요. 네. 또 본인이 또 정치적 꿈을 또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으로 그대로 가는 것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자신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별로 그렇게 곱지 않다는 생각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들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비서실장으로 자주 이렇게 얼굴이 보여져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라는 판단도 좀 깔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고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어찌 보면 정치 신인이잖아요. 이 야인 시절부터 같이 해왔던 측근 그룹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작년 6월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일 먼저 달러간 순위에 따라서 지금 측근이 만들어졌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제원 비서실장은 그런 면에 있어서 빨리 가서 자신의 능력을 좀 검증받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가장 측근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가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서 지금 굉장히 좀 고민이 깊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장제원 비서실장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무 감각이 있는 검증된 경륜이 있는 분 이러면 아까 뭐 원희룡 전 지사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충분히 올라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전직 의원 그룹 가운데 누구든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무 감각이 있고 검증됐다고 하는 정도까지 얘기가 되려면 최소한 국회의원을 지낸 좀 중진급에 가까운 의원 누군가를 찾아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후보군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장성민 특보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선택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 몸을 담았던 그 의원급 중에 누군가가 선택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망에 올려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저도 조금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전직 의원 그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역 의원 수는 많이 적지만은 이제 좀 다선의 출신의 전직 의원 그룹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도 또 깜짝 발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이게 아무래도 내각 인선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문회를 거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검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당사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각에는 청문회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사를 좀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런 부담은 좀 덜하기 때문에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초대 비서실장 누가 또 거론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확정적으로 지목한 내각은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곧 인사청문회인데 김앤장 재직하면서 받았던 18억 원 그리고 어제는 또 S51 사회이사에서 8천여만 원의 급여 이 보도도 나왔는데 이 논란이 되는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민의 정서하고 맞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내놨잖아요. 최저임금 인상 급격하게 하면 안 된다는 또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본인은 뭐 물론 이제 국무총리까지 지내는 인사니까 그 정도 대우는 합당하게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고문료로만 뭐 예를 들어서 법률 자문을 하거나 변호사도 아닌데 매년 뭐 5억씩 3억씩 급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 정서상 잘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둘째로는 우리가 김앤장 인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이 고위공무원들이 김앤장으로 계속 가거든요. 일종의 고문이라고 해서 가서 그러면 자신이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걸 그냥 자문만 할 것이냐 아니면 자신이 그동안에 갖고 왔던 인맥까지 같이 들고 들어가는 거냐. 인맥을 들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일종의 로비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로비를 안 한다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겉으로 검증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안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무슨 역할을 했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국무총리 했다가 김앤장으로 갔다가 다시 국무총리로 왔는데 회전문처럼 다시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인맥이 있을 거고요. 또 자신이 갖고 들어갔던 인맥이 있을 거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했었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본인 스스로가 뭐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사실은 마지막 청문회를 2007년에 겪었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벌써 한 15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15년 동안 재산 변동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또 다른 쟁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대변인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뭐 일단 타당한 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국민의 눈높이라든지 뭐 김앤장이 한국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일단 전제를 합니다. 다만 이제 김앤장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앤장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여야의 문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고액 수임료 부분도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정말로 그만큼의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정당한 보수로서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제 고액 수임료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낙마가 돼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고수하신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정부에서도 그 송영무 장관, 국방부 장관 출신이죠. 이분도 고액 연봉 받아가지고 당시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장관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또 그런 고액 수임료 논란이 분명히 이분도 있었던 분인데도 이제 어쨌든 간에 당시에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액 수임료에 대한 논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만으로 가지고서 낙마 사유로 삼기에는 이제 국민 정서는 고려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삼기에는 좀 어렵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덕수 이제 국무총리 지명자 후보자죠. 예. 정말 총리로서 지금 이 어려운 위기 사회, 지금 이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전문성이 있느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집중 검증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제 민주당에서 낙마를 타겟을 시켜놓고 낙마를 시키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치는 식으로 만약에 검증을 들어간다면은 또 인물에 대한 검증은 또 다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앤장 문제, 또 고액 연봉 문제, 전 충분히 문제 제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국민들의 평가에 그건 맡기고 이번 청문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후보자에 대한 직무 능력과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 리더십에 대해서 좀 총검증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때때마다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역으로 물어보면 돼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한덕수 후보자 같은 총리를 지명했다고 하면 지금 고액 그 자문료 동의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저는 안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도 초대 총리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이 됐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사실상 처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지만 이제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 정도는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렷해지고 있는 게 내로남불은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의 도덕적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7대 인사 기준 채우지 못했다고 문재인 정부 계속 공격하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반복돼 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도 그런 검증을 마땅히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민주당이 그렇게 공세하는 게 부당하다고 하면 그만큼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자면은 예. 그 말씀하신 7대 기준 저희가 공격했던 그 잣대가 있다면은 저는 그 잣대를 가지고는 한덕수 지명자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검증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국민의힘은 안 받아들일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만은 저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윤석열 총장까지도 저희 받아들인 정당이고 최재형 원장까지도 받아들인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임명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결국은 이 7대 기준을 놓고 제가 검증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김앤장 출신 내지는 고액 자문료만 가지고서 낙마 사유로 삼는다면은 그거는 조금 적절치 않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청와대가 그간 출입을 제한해왔던 북악산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등산로도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보여드렸고, 근데 인수위도 지금 청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예비비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 둘의 타이밍이 맞물렸다. 그래서 청와대 개방을 두고도 미묘한 경쟁이 붙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평론가 얘기 좀 해주시죠. 글쎄요. 의식하고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론에서 쓰기 참 좋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하고 청와대 개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마당에 청와대 남측면을 북악산 남측면을 개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측면은 있을 것 같고요. 언론의 해석에 더 가까운 거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북악산 다 개방하겠다고 이미 공약을 내걸었으니까 공약을 실천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하겠다고 하는데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어떤 영향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금단의 땅처럼 청와대나 아니면 북악산이 이렇게 서울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공간이 됐던 것들이 하나씩 개방이 돼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 가져보고요. 어제 흥미로운 얘기를 제가 같이 나눴는데요. 네. 계속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종의 북악산 주변에는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문화유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문화유산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서 경호처에서 역사 모임을 만들어서 그걸 조사하고 그걸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많은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고 그게 또 외부에 공개가 안 됐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 조사 작업 같은 것도 이번에 병행하면 어떨까. 그냥 개방만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좀 준비해 나가면서 개방하는 작업을 동시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 개방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예, 저희도 용산 이전에 가장 큰 논거가 청와대 개방을 저희도 들었었고요. 사실은 그런 개방과 공유를 통해서 청와대 이전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그로 인한 편익도 저희는 높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악산 개방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잘하셨다고 보고요. 이런 걸 통해서 더 국민들이 좋아하는 정책들을 양당이 더 많이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